불과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당시 당대표는 범죄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을 해서쳐는 안 된다. 거칠게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당대표 시절의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유무죄 판단, 집행 여부도 그냥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당시 당대표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 전면 철회돼야 한다. 바로 이런 게 군주 국가라고 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번 사면 어떻습니까? 대법원 확정 8개월 만에 사면이 확정된 조국 전 대표, 그리고 9개월 만에 또 사면이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 김성태 대표님, 이렇다면 이게 지금 군주국가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정권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첫 해. 네. 항상 또 8.15 이제 강복절 사면 같은 경우는 그 범위야 내용도 큰 거는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민생 그러니까 경제사범 중심으로 이렇게 국민 통합을 위한 그런 사면을 실시하는 것이지 이번처럼 이렇게 정치인들을 대폭적으로 그냥 첫 해에 사면. 과거에 이제 MB나 박근혜 정부 때도 첫 사면 때는 이렇게 네. 정치 사범들을 이렇게 대폭 이렇게 사면의 중심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연체한 그런 민생 경제 사범이라든지 그렇다면 운전 사고 뭐 특히 그렇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빼고 이렇게 뭐 그런 네. 운전 다시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 주는 그런 정도의 국민 통합적인 사면인데 이번처럼 이게 뭐 자신도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뭐 불공적 몰상식하고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역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도 이번은 꼭 비판의 날을 세우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네. 아주 그것도 민당 인사들 중에서는 가장 그게 현직 공직자의 신분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네. 강한 입장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사면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군주 국가의 총통이라는 걸 여실없이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죠. 네. 이재명 정부 사면 기준으로 민생과 경제 살리기, 국민 통합의 방점을 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정치인들이 27명이나 포함이 됐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의원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여드릴 텐데요. 사면 복권된 2,188명 중에서 정치인과 공직자가 27명이고요. 이 중에서는 범여권 인사라는 사람들이 19명입니다. 27명 중에 19명이 범여권이다. 사면 정치인과 공직자의 숫자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뒤집게 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를 지금 무마시키는 것이다. 수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 사면으로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뒤집을 거라면 굳이 열심히 수사하고 열심히 재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 최광욱, 윤미향, 조국, 정경심, 백원우, 김은경, 신미숙 등등 모두 문재인 정권 인사들
사면 복권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녀 입시 비리 연루자들이 모두 사면됐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 특별 사면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모금 횡령 혐의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미향 전 의원도 이번에 사면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거냐라는 지적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금 법조계에서 어제 특별히 조금 논란이 됐던 게 그야말로 전면적인 이 조국 사건 지우개에 나선 게 아닌가,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전 대표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 부인 정경심 씨,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들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 만들어준 본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런 혐의였었는데 이것도 사면이 됐고, 또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까지도 사면이 되나. 그러니까 노한중 전 의료원장 같은 경우에는 딸의 어떤 그 장학금 문제, 그 부분으로 같이 기소가 됐던 사람인데 전면적으로 사면이 됐습니다. 마치 저희가 보기에는 앞전에 이제 검찰 인사 있고 대거 검찰 간부급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어떤 조국 수사라든지 이런 거 담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제 이루어졌던 사면의 모양이라든지 또 그 전에 검찰 인사, 그리고 조국 사건뿐만 아니라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사건들도 이 과거 윤석열 검찰 때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권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 검사들이 수사를 했던 그런 권력형 비리 사건인데, 이런 것이 전면적으로 사면이 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어떤 검찰 해체를 앞둔 이런 정지 작업이자 어떻게 또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더 어떤 국민의 화합이 아니라 국민의 이 분란을 부추기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동아일보에서도 설명을 저희가 설명해 드렸듯이, 동아일보를 보면서 설명했듯이 범여권 인사가 19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권 인사가 많다, 다수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다소 설득이나 납득보다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본다면 조국 혁신단은 분명히 야당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여당보다 야당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다 주로 사면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대통합의 정치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좀 더 반영된 그런 사면이다라고 보시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을 여당이라 보면 나머지는 다 야당이긴 하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설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 때,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 확보를 위해서 일종의 희생을 했던 정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은 명백한 야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치훈 부위원장님. 일단 조국혁신당은 제3당이죠. 의석수로 제3당이기 때문에 야당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아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범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공직을 맡았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권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희생을 했다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조국 전 대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급 인물이 없었어요. 부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후보를 내세워서 치를 수 없는, 왜냐하면 선거에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또 개혁신당 사례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총선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총선 때도 조국혁신당이 신생정당으로서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범진보 진영 지지자들 중에 비례표는 본인 당에 달라라고 하면서 전략적 접근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희생을 하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을 도왔다, 민주당의 총선을 도왔다라는 평가는 거기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그런 문구도 있었잖아요. 지민비조 말씀하시는 거죠? 지민비조. 지민비조를 민주당에서는 싫어했죠. 지민비조라는 문구 때문에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 후보들은 많이 당선이 못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싫어했고, 그리고 지금 이 여권 야권의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어떤 그 양상이 펼쳐지느냐에 따라 인식이 많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보궐선거 때 호남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긴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네.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과연 방금 말씀하신 무슨 희생,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인가? 아니요. 저는 호남 지역에서는 특히나 아마 엄청난 경쟁을 하게 될 거고, 상당히 광역단체장 부분에 있어서도 조국혁신당이 본인들의 TO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조국 전 대표가 복귀함으로 인해서 조국혁신당의 스피커 볼륨이 더 커질 거고, 네. 아마도 저는 민주당이 선거를 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왜 이번 사면을 단행했는가? 사실 이 정치인 사면이 이야기가 그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하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면을 하지 않았으면 진보 진영의 분열이 생겼을 것 같고요. 이번처럼 이렇게 사면을 단행했을 경우에는 결국 뭐 보수 진영이나 이쪽에서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나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양쪽 다 감안해서, 그래서 사실 그 사면 분위기가 나왔던 초반에는 뭐 한준호 최고위원이나 박수현 수석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번엔 정치인 사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처럼 뭔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에 하면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견이 분분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든, 저도 사실 사면이 있기 전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출했습니다만 일단 결정이 됐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 민심에 좀 반발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저희 당의 과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수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전에 뭐 우리 성 박사님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했지만은 딴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경기지사 시절, 또 민주당 당대표 시절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지금 소환해서 들어보면 이건 가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정성호 법무장관 같은 경우도 이게 범죄가 가볍고 또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이 사람들은 크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그렇게 큰지 저는 그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제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서 또 내란의 위기를 극복한다 그러는데, 이 내란의 위기라는 것은 이미 작년 12.3 비상계엄 그때 국가적 혼란, 그 부분은 지난 6.3 이제 조기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심판했고, 이미 그 내란으로부터 이제 국가는 이제 평온을 되찾은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울고 먹을 건지 그런 전 납득이 가지 않고, 이번 사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검찰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수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정치 보복으로 다 규정이 됐고, 고로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당성, 당위성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정치 보복의 희생양을 자기가 이제 다 구출해줬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저는 크게 봐서는 특히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갖다 이렇게 사면 많은 국민적 논란에도 하는 것은 향후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쌓아 올린 겁니다. 내년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다. 6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최종 목적은 내년 지방선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대 입법 권력,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 중심의 대통령 권력과 지방정부 권력까지 다 손에 쥐는 그날, 그게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윤미향 씨 같은 부분도, 저도 19대 국회의원은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난 이후에 재선 때인가 그러는데 첫 세비를 갖다 그 윤미향 씨가 하고 있는 그 이제 위안부 거기에다가 제가 600 몇십만을 전액 다 기부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럴 정도로 윤미향 여사는 당시 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저렇게 내바쳐 하는구나. 우리 같은 사람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국민적 어떤 그런 정말 큰 관심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뒷받침을 했는데, 그걸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이렇게 배임 행령하고 이랬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좀 용서받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사람들까지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좀 너무 우습게 보고 하는 그런 처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계 변호사님,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의 목소리 중에서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주로 사면 대상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사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김용,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맞습니다. 사면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사면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공범으로 기소가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정진상 씨는 아직 1심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재판을 맞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뭐 84조에 따라서 법원이 중단을 했다는 것이고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2심까지 나왔고 대법원 사건이 선고가 아직 기다리고 있죠. 대법원 선고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사면이 안 됩니다. 유일하게 법률적으로 사면이 가능한 사람은 이화영 씨입니다. 네.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달 전에, 두 달 전에. 맞습니다. 2달 전에 확정인데 이거는 사실 시기적으로도 네. 형 확정 2달 만에 한다는 것도 사실 너무나 이건 비판의 소지가 크고 또 무엇보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이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기소가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돼서 첫 사면이 자기하고 공범인 사람을 사면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데 근데 사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면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면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 이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 공소 취소를 아하.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정성호 장관이 되기 직전이기는 하지만은 뭐 그 정치외교학과 연찬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공소 취소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았으면은 나머지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공소를 거둬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제 그거는 사석에서의 발언, 사적인 성격에서의 발언이지만은 그 생각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네.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건들을 과연 놔둘 것인지 그럼 공소 취소 형태로 정말 그렇게 힘들게 수사해서 기소했던 사건들을 다 거둬들일 것인지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죠. 공소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이번에 사면 복권됐습니다만 조국 전 대표가 이것보다 재심 청구해서 나중에 뭐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은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 무죄가 약간, 그러니까 유죄를 받았던 과거의 전력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재심 청구 통해서 무죄로 바꿔버리자라는 목소리도 혁신당 내에서는 나온다 하더라고요. 아마 같은 취지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